한반도라고 미국이 쓰던 제길 알레이버급과 군 생활 제대로 전투력을 가지고 있다는 분석도 거기 아직도 있습니다. 전쟁 중인 거나 마찬가지하던데. 인생 끝장나는 지름길이지.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미 태평양 함대의 최첨단 이지스 시스템조차 탐지하지 못하는 유령이 동중국해 한가운데서 나타났기 때문이죠. 지난 6개월간 미 해군 정보국이 식별한 원인 불명의 항적 이상 신호는 무려 1120회. 이것은 단순한 시스템 오류나 자연현상이 아닙니다. 누군가 의도적으로 그리고 아주 정교하게 세계 최강의 감시망을 기만하고 있다는 명백한 증거예요. 도대체 동중국해의 심해, 그 차가운 어둠 속에서는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일까요? 사연 바로 시작합니다. 영상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불우이웃을 위해 끝까지 시청 부탁드립니다. 저는 오키나와에 주둔 중이었다가 한국으로 배치받은 미 해병 잭슨 리입니다. 일본 오키나와의 시간은 마치 멈춰버린 것 같았어요. 매일 똑같은 훈련, 똑같은 풍경, 똑같은 사람들. 모든 게 닳고 닳아 희미해져가는 느낌이었습니다. 제 청춘도 그렇게 소모되고 있었죠. 그러던 어느 날 한 장의 서류가 제 앞에 놓였습니다. 대한민국 평택으로의 파병 명령서였습니다. 그 순간 부대 전체에 보이지 않는 전기가 흘렀습니다. 사람들의 수군거림, 그 안에 담긴 냉소와 불안이 공기를 무겁게 짓눌렀어요. 한반도라고. 제길, 군 생활 제대로 꼬였군. 거기 아직도 전쟁 중인 거나 마찬가지라던데. 인생 끝장나는 지름길이지. 동료들의 목소리는 비관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저 역시 마찬가지였죠. 뉴스에서는 연일 한반도를 둘러싼 긴장을 떠들어댔고 군 내부 정보망에 떠도는 이야기들은 하나같이 흉흉했습니다. 안 그래도 잦은 훈련과 통제된 생활에 진절머리가 나 있던 참이었습니다. 입대할 때의 막연한 애국심이나 사명감 같은 건 이미 오래전에 바래졌어요. 제게 남은 건 오직 하루빨리 이 생활을 끝내고 싶다는 간절함 뿐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날 밤 저는 관물대 깊숙이 넣어두었던 서류를 꺼내 들었습니다. 전역 지원서였죠. 누렇게 변색되기 시작한 종이 위로 제 이름, 잭슨 리가 인쇄되어 있었습니다. 이 종이 한 장이면 이 모든 굴레를 벗어 던지고 완전히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었어요. 평범한 일상, 자유로운 거리, 제가 원하는 시간에 원하는 것을 할 수 있는 삶. 그 달콤한 유혹이 제 손가락 끝에서부터 온몸으로 퍼져나가는 것 같았습니다. 결심을 굳히고 책상 앞에 앉아 서류를 매만지던 그때였습니다. 습관처럼 켠 노트북 화면, 그 위로 유튜브 영상 하나가 자동 재생되기 시작했습니다. 평소 제가 즐겨 듣던 음악들과는 전혀 다른 아주 강렬하고 거친 사운드였죠. 데몬 헌터스라는 낯선 밴드였습니다. 영상은 아마 누군가 만든 팬 비디오 같았어요. 한국 특수부대원들의 훈련 장면을 편집한 영상 위로 그들의 음악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거친 메탈 사운드와는 어울리지 않게 가사는 아주 비장하고 서정적인 단어들로 채워져 있었죠. 조국, 맹세, 그리고 죽음. 마치 한 편의 시처럼 그 단어들이 제 가슴에 날아와 박혔습니다. 특히 붉게 물든 수평선 위로 나의 맹세가 떠오른다는 구절은 마치 제 심장을 관통하는 것 같았죠. 그 순간 머리를 한 대 세게 얻어맞은 듯한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낮 동안 저를 짓누르던 냉소와 절망이 한순간에 날아가는 기분이었습니다. 저는 왜 군인이 되었던가? 무엇을 위해 이곳까지 왔는가? 잊고 있던 질문들이 다시금 제 안에서 고개를 들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알고리즘이 이끈 운명 같은 것이었죠. 그날 밤 저는 생각했습니다. 지금 이 가사는 나를 부르고 있다고. 제 가슴 속에서 무언가 뜨거운 것이 다시 타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전역 지원서는 그렇게 다시 책상 서랍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며칠 후 저는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했습니다. 비행기에서 내리자마자 저를 맞이한 것은 이전에 경험해보지 못한 완벽한 시스템이었죠. 모든 것이 자동화된 검역 시스템은 한치의 오차도 없이 신속하고 정확하게 움직였습니다.
복잡하기 그지없는 입국 과정 역시 마찬가지였죠. 수많은 인파가 오가는 곳임에도 불구하고 모든 것이 물 흐르듯 자연스럽고 질서정연했습니다. 그 모습에 저는 잠시 압도당하는 느낌이었습니다. 오키나와 기지의 낡고 비효율적인 시스템에 익숙해져 있던 제게는 그야말로 신세계였으니까요. 잠시의 감탄도 잠시, 저는 곧바로 다음 목적지로 이동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그 전에 잠시 들른 공항 화장실에서 저는 제 안에 있던 오만함이 무력하게 무너져 내리는 것을 경험해야 했습니다. 믿을 수 없을 정도로 청결한 공간. 바닥에는 물기 하나 없었고 세면대는 눈이 부실 정도로 반짝였습니다. 휴지통은 방금 비운 것처럼 깨끗했고 공기 중에는 은은한 방향제 향기마저 감돌았죠. 군대 막사의 지저분한 공용 화장실만 사용하던 제게는 그야말로 문화 충격이었습니다. 이런 사소한 공간 하나까지 완벽하게 관리하는 나라. 저는 이곳에 오기 전까지 한국에 대해 막연한 편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전쟁의 상처가 깊이 팬, 가난하고 낙후된 나라일 것이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공항에서 마주한 모습은 제 예상을 완전히 빗나갔습니다. 오히려 제가 살던 곳보다 훨씬 더 발전하고 세련된 곳이었죠. 자만심이 한순간에 부끄러움으로 바뀌는 순간이었습니다. 화장실에서 나와 잠시 주변을 두리번거리고 있을 때였습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몰라 잠시 망설이는 제게 한 시민이 먼저 다가와 말을 걸었습니다. 어디 찾으시는 곳이라도 있으세요? 도움이 필요하시면 말씀하세요. 서툰 영어였지만 그 안에는 어떤 망설임이나 경계심도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그저 낯선 곳에서 헤매는 이방인을 향한 순수한 친절이었죠. 저는 잠시 할 말을 잃었습니다. 미국에서는 상상하기 힘든 일이었습니다. 특히 저처럼 덩치 큰 군인에게 먼저 다가와 도움의 손길을 내미는 사람은 거의 없었으니까요. 짧은 대화 끝에 제가 가야 할 방향을 알게 되었고 저는 그에게 몇 번이고 고개를 숙여 감사 인사를 전했습니다. 그는 그저 웃으며 손을 흔들어 보일 뿐이었습니다. 그 따뜻한 미소는 제 마음속 깊이 자리 잡은 편견의 벽을 허물기에 충분했습니다. 다시 화장실로 돌아와 세면대 거울 앞에 섰습니다. 텅 빈 공간, 그 안에는 낯선 군복을 입은 제 모습만이 비치고 있었죠. 조금 전의 경험 때문이었을까요? 문득 가슴속에서 뜨거운 것이 울컥 치밀어 올랐습니다. 저는 저도 모르게 오른손을 들어 거울 속의 저를 향해 경례를 했습니다. 각 잡힌 동작도 군인다운 절도 있는 모습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무심코 올라간 손, 하지만 그 안에는 이전에는 느껴보지 못했던 복잡한 감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존경, 그리고 다짐. 이런 곳이라면 한 번은 살아볼 만하다. 제 입가에 희미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그것은 새로운 시작을 앞둔 한 군인의 자기 자신을 향한 조용한 맹세였습니다. 어쩌면 제 인생의 가장 중요한 전환점이 바로 이 순간, 이 낯선 나라의 공항 화장실에서 시작되고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인천공항을 빠져나와 제가 향한 곳은 평택의 미군 기지였습니다. 이동수단은 한국의 고속철도 KTX였죠. 열차에 올라서는 순간 저는 또 한 번 놀라움을 금치 못했습니다. 조금의 흔들림도 없이 미끄러지듯 나아가는 열차 안은 믿을 수 없을 정도로 조용하고 쾌적했습니다. 모든 좌석에는 개인용 모니터와 전원 콘센트가 설치되어 있었고 열차 내 와이파이 속도 또한 훌륭했죠. 모든 것이 정밀하게 짜인 기계처럼 완벽한 시스템으로 운영되고 있었습니다. 이런 발전된 기술력 앞에서 한국을 낡고 오래된 나라로 치부했던 제 자신이 다시 한번 부끄러워졌습니다. 제 옆자리에는 영어를 유창하게 구사하는 한 한국 여학생이 앉아 있었습니다. 호기심 가득한 눈으로 저를 바라보던 그녀는 어디서 왔는지, 한국에는 무슨 일로 왔는지 등을 물었죠. 저는 제가 미군이며 평택 기지로 파견 가는 길이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러자 그녀의 표정이 순간 미묘하게 변하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녀는 조심스럽게 이어도에 대해 아는지 물었습니다. 저는 처음 들어보는 이름이라고 대답했죠.
그러자 그녀는 이어도가 한국 최남단의 섬마라도에서 서남쪽으로 한참 떨어진 곳에 위치한 수중 암초이며 한국에게는 매우 중요한 곳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단순한 지식 전달을 넘어선 어떤 간절함과 자부심 같은 것이 섞여 있었습니다. 국민 개개인이 이토록 영토 문제에 깊은 감정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이 제게는 무척이나 생소하고 놀랍게 다가왔습니다. 짧은 대화였지만 저는 그 대화를 통해 한국이라는 나라에 대해 그리고 한국인들의 마음에 대해 조금 더 깊이 이해하게 된 것 같았습니다. 열차 내에 설치된 모니터에서는 실시간 뉴스가 흘러나오고 있었습니다. 무심코 화면을 바라보던 제 눈에 충격적인 헤드라인 하나가 들어왔습니다. 중국 항공모함, 필리핀에 진입. 앵커는 긴급 속보라며 중국의 항공모함 전단이 타이완을 지나 필리핀 동쪽 해역까지 남하했다고 전했습니다. 화면에는 거대한 항공모함이 위협적으로 항해하는 모습과 함께 전문가들의 심각한 표정이 연이어 비쳤습니다. 그 순간 열차 안의 평화로운 분위기와는 전혀 다른 차가운 긴장감이 제 온몸을 감쌌습니다. 평택으로 향하는 이 길이 그저 평범한 임시 파견이 아닐 수도 있겠다는 불길한 예감이 들었죠. 열차는 여전히 진동 하나 없이 부드러운 속도로 달리고 있었지만 제 내면은 거세게 요동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냥 임시 파견일 줄 알았는데 이거 심상치 않다. 제 머릿속은 복잡한 생각들로 가득 찼습니다. 옆자리 여학생이 말했던 이어도 그리고 뉴스에서 본 중국 항공모함의 움직임. 이 두 가지 사건이 무슨 연관이라도 있는 것일까요? 어쩌면 제가 앞으로 마주하게 될 현실은 제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복잡하고 위험한 것일지도 모릅니다. 창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풍경은 평화롭기 그지없었지만 제 마음은 이미 보이지 않는 전쟁터 한가운데에 서 있는 듯 했습니다. 속도를 가늠할 수 없는 열차 안에서 저는 앞으로 닥쳐올 미지의 시간들을 예감하며 조용히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제 군 생활의 새로운 챕터는 그렇게 심상치 않은 전조와 함께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평택기지에 도착하자마자 저는 곧바로 작전 참모들과의 첫 브리핑에 참석해야 했습니다. 숨 돌릴 틈도 없이 들어선 브리핑실의 공기는 무겁고 차가웠죠. 이미 자리를 잡고 있던 장교들의 얼굴에는 긴장감이 역력했습니다. 거대한 스크린에는 동아시아 전역의 위성 지도가 띄워져 있었고 그 위로 수많은 군사 기호들이 붉게 깜빡이고 있었습니다. 제가 마주한 현실은 열차 안에서 어렴풋이 예감했던 것보다 훨씬 더 엄중하고 심각했습니다. 작전 참모 중 한 명인 스미스 대령이 브리핑을 시작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낮고 단호했죠. 여러분도 이미 알고 있겠지만 상황이 급박하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중국의 해군력이 우리의 예상을 뛰어넘는 속도로 팽창하고 있습니다. 스크린 화면이 바뀌며 두 척의 거대한 항공모함 사진이 나타났습니다. 산둥함과 랴오닝함. 중국이 자랑하는 최신의 항공모함들이었죠. 스미스 대령은 지난 몇 달간 이 두 항공모함이 동중국해와 서태평양 일대에서 실시한 훈련 기록을 공개했습니다. 스크린에 나타난 숫자는 충격적이었습니다. 총 1200회 함재기들이 항공모함에서 이륙하고 착륙한 횟수였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훈련이 아니었습니다. 실전을 방불케 하는 명백한 무력 시위였죠. 브리핑에 참석한 모든 장교들의 입에서 나지막한 탄식이 흘러나왔습니다. 저 역시 마른 침을 삼킬 수밖에 없었습니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그들의 작전 해역이었습니다. 이전까지 중국 해군의 활동 반경은 주로 자신들이 설정한 제1도련선, 즉 일본 열도와 대만, 필리핀을 잇는 선 안쪽으로 제한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최근 그들의 움직임은 이 선을 넘어 제2도련선 바깥, 괌과 사이판을 위협하는 서태평양까지 확장되고 있었습니다. 스크린에는 중국 함재기들이 가상의 목표물을 향해 미사일을 발사하는 시뮬레이션 영상이 재생되었습니다. 그 목표 지점은 놀랍게도 대만 해협 너머 멀리 떨어진 미 본토였습니다. LA와 샌프란시스코 같은 도시들이 붉은 점으로 표시되어 있었죠.
브리핑실 안의 공기는 얼음장처럼 차갑게 식어버렸습니다. 이것은 더 이상 먼 나라의 이야기가 아니었습니다. 바로 우리 자신, 그리고 우리의 고향에 대한 직접적인 위협이었습니다. 놈들의 목표는 명확합니다. 대만을 시작으로 서태평양의 제해권을 장악하고 궁극적으로는 미국 본토를 직접 타격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는 것. 그것이 바로 저들이 그리는 큰 그림입니다. 스미스 대령의 목소리가 브리핑실 전체에 낮게 울려 퍼졌습니다. 그의 마지막 한마디는 모두의 뇌리에 깊숙이 박혔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막지 않으면 뚫리는 건 괌이 아니라 LA야.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제가 발을 들인 이곳 평택기지가, 그리고 한반도가 더 이상 변방의 작은 주둔지가 아니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이곳은 미중 패권 경쟁의 최전선이자 제3차 세계대전의 도화선이 될 수도 있는 가장 위험한 화약고였습니다. 오키나와에서 떠나오던 밤, 저를 사로잡았던 데몬 헌터스의 노래 가사가 다시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조국, 맹세, 죽음. 그 추상적인 단어들이 이제는 피와 살을 가진 현실이 되어 제 눈앞에 펼쳐지고 있었습니다. 저는 더 이상 방관자가 아니었습니다. 이 거대한 소용돌이의 한복판에 서 있는 이름 없는 병사일 뿐이었습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두려움 때문인지 아니면 알 수 없는 흥분 때문인지 분간할 수 없었죠. 확실한 것은 제 군 생활이 이제껏 경험하지 못한 전혀 다른 국면으로 접어들었다는 사실뿐이었습니다. 스미스 대령의 브리핑이 끝난 후에도 브리핑실의 무거운 침묵은 한동안 계속되었습니다. 제 머릿속은 돌연선이라는 생소한 군사 용어로 가득 차 있었죠. 저는 그 단어가 의미하는 바를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 기지 내 도서관에서 관련 자료들을 찾아보기 시작했습니다. 돌연선 전략은 냉전 시절 미국이 소련과 중국 같은 공산권 세력의 태평양 진출을 막기 위해 처음 고안한 개념이었습니다. 말 그대로 섬들을 사슬처럼 이어 가상의 방어선을 설정하는 것이죠. 지도 위에 그어진 몇 개의 선에 불과했지만 그 안에는 동아시아의 패권을 둘러싼 강대국들의 치열한 야욕과 암투가 숨어 있었습니다. 자료를 찾아볼수록 저는 더욱 놀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중국은 이 돌연선 전략을 자신들의 방식으로 재해석하여 오히려 태평양으로 세력을 확장하는 공격의 발판으로 삼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설정한 제1돌연선은 오키나와, 대만, 필리핀, 남중국해로 이어지는 선이었습니다. 그리고 제2돌연선은 일본 남쪽의 오가사와라 제도에서 시작해 괌과 사이판, 그리고 파푸아뉴기니까지 연결되는 훨씬 더 광범위한 해역을 포함하고 있었죠. 브리핑에서 보았던 것처럼 중국 해군은 이미 제1돌연선을 넘어 제2돌연선을 향해 거침없이 나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최종 목표는 하와이를 넘어 미 본토 서해안까지 영향력을 확대하는 제3돌연선의 완성일지도 모릅니다. 그러던 중 저는 한 군사 분석 보고서에서 충격적인 문장을 발견했습니다. 중국에게 이어도는 해상에 존재하는 신장 위구르나 다름없다. 저는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신장 위구르. 중국 정부의 무자비한 인권 탄압과 강제 동화 정책이 자행되고 있는 곳. 그곳에 이어도를 비유하다니. 도대체 이어도가 어떤 곳이기에 이런 끔찍한 비유까지 나오는 것일까요? 저는 이어도에 대한 자료를 미친 듯이 파고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곧 알게 되었습니다. 이어도는 섬이 아니라는 사실을 말이죠. 파도 속에 잠겨있는 수중 암초. 하지만 그 위에는 인간이 만든 거대한 구조물이 서 있었습니다. 그 공식 명칭은 이어도 해양과학기지였죠. 지도를 다시 펼쳐보았습니다. 제1돌연선과 제2돌연선이 교차하는 지점, 동중국해의 한가운데에 이어도가 점처럼 찍혀 있었습니다. 한국과 중국, 일본 세 나라의 방공식별 구역이 첨예하게 겹치는 곳. 그 전략적 중요성은 이루 말할 수 없었습니다. 지도 위에서는 그저 작은 점 하나에 불과했지만 그곳은 동아시아의 군사적 균형을 뒤흔들 수 있는 핵심 요충지였습니다. 저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중국이 왜 그토록 이어도에 집착하는지를 말이죠. 이어도를 장악하는 것은 곧 제2도련선으로 나아가는 교두보를 확보하는 것이며 서태평양의 패권을 장악하기 위한 첫 단추를 꿰는 것과 같았습니다. 지도 위에 작은 점 하나가 세상을 바꿀 수 있다는 사실에 저는 처음으로 온몸에 소름이 돋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것은 더 이상 지도 위의 선긋기 노름이 아니었습니다. 국가의 생존과 미래가 걸린 보이지 않는 전쟁이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그 전쟁의 가장 치열한 최전선에 서 있었습니다. 이어도에 대해 더 깊이 파고들수록 저는 그곳이 단순한 수중 암초가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곳에는 제주 어부들 사이에 전해 내려오는 오랜 전설이 깃들어 있었죠. 이어도를 본 자는 살아서 돌아오지 못한다. 파도가 거친 날 수평선 너머로 신기루처럼 나타났다가 사라지는 환상의 섬. 그곳은 어부들에게 경외와 두려움의 대상이자 돌아갈 수 없는 피안의 세계를 상징하는 곳이었습니다. 하지만 21세기의 한국은 그 전설 속의 섬을 현실로 만들어냈습니다. 수면 아래 4.6m에 잠겨있던 암초 위에 인간의 의지로 거대한 철골 요새를 세운 것이죠. 그것은 기적에 가까운 일이었습니다. 이어도 해양과학기지의 건설 기록을 살펴보니 현대중공업이라는 한국의 기업이 이 엄청난 프로젝트를 수행했더군요. 총 공사비 212억 원, 무게만 3,400톤에 달하는 거대한 구조물을 망망대해 한가운데에 세우는 일이었습니다. 기상 조건은 최악이었고 거센 조류는 쉴 새 없이 공사를 방해했습니다. 수많은 난관과 위험 속에서도 그들은 불가능에 가까운 도전을 성공으로 이끌었습니다. 수심 40m 아래의 단단한 안반에 철제 기둥을 박고 그 위에 1320제곱미터 넓이의 공간을 만들어냈습니다. 그곳에는 기상 관측 장비는 물론 조류의 흐름을 분석하고 주변 해역을 감시하는 최첨단 군사시설까지 갖추어져 있었습니다. 기상, 조류, 군사 감시가 모두 가능한 최첨단 복합기지. 그야말로 바다 위에 떠있는 철옹성이었죠. 저는 기지의 설계도와 건설 과정이 담긴 사진들을 보며 감탄을 금할 수 없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건축물이 아니었습니다. 거친 파도와 싸워 이긴 인간 의지의 승리였고 자국의 영토를 한 뼘이라도 더 지키려는 치열한 노력의 산물이었습니다. 저는 오키나와에서 봤던 그리고 이곳 평택기지에서 마주한 한국의 발전된 모습이 결코 우연이 아니라는 것을 직감했습니다. 그들의 저력은 바로 이런 불굴의 정신에서 비롯되는 것이었죠. 지도 위의 작은 점에 불과했던 이어도는 이제 제게 전혀 다른 의미로 다가왔습니다. 그것은 더 이상 단순한 감시탑이 아니었습니다. 이건 단순한 감시탑이 아니라 선언이다. 저도 모르게 혼잣말이 터져 나왔습니다. 그렇습니다. 이것은 선언이었습니다. 이 바다는 우리의 것이며 우리는 결코 한 걸음도 물러서지 않겠다는 강력한 의지의 표명이었습니다. 전설 속에만 존재하던 섬 위에 철의 깃발을 꽂은 한국인들. 그들의 굳건한 의지가 거대한 강철 구조물보다 더 단단하게 느껴졌습니다. 중국이 왜 그토록 이어도를 눈엣 가시처럼 여기는지 이제야 확실히 알 것 같았습니다. 이어도 과학기지는 중국의 해양 팽창 전략에 맞서는 가장 강력한 쐐기이자 동아시아의 평화를 지키는 최전선의 보루였습니다. 저는 이 철골 요새에 담긴 한국인들의 염원과 의지를 생각하며 다시 한번 옷깃을 여몄습니다. 제가 지켜야 할 것은 단순한 군사기지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한 나라의 자존심이자 미래를 향한 희망이었습니다. 그 무게가 제 어깨를 무겁게 짓눌렀지만 동시에 제 심장을 뜨겁게 만들었습니다. 이어도를 둘러싼 갈등은 비단 바다 위에서만 벌어지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보이지 않는 전선은 하늘 위 상공으로까지 이어지고 있었죠. 2013년 중국은 국제사회의 관행을 무시한 채 일방적으로 자신들의 방공식별구역, 즉 아디즈를 선포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는 한국의 이어도 상공이 버젓이 포함되어 있었죠. 이는 명백한 주권 침해이자 한국에 대한 노골적인 도발이었습니다.
한국 정부는 즉각 반발했습니다. 그리고 62년 만에 자국의 방공식별구역 카디즈를 남쪽으로 확대 조정하며 중국의 도발에 정면으로 맞섰습니다. 이어도 상공을 카디즈 안으로 완전히 편입시킨 것이죠. 이로써 이어도 상공은 한중 양국의 군사적 긴장이 가장 첨예하게 맞부딪히는 화약고가 되었습니다. 어느 날 저는 정찰 임무를 수행 중인 한국 공군 조종사와의 짧은 교신 내용을 접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는 F-15K 전투기를 몰고 카디즈를 순찰하며 혹시 모를 중국 군용기의 침범에 대비하고 있었죠. 교신 내용은 지극히 평범하고 사무적이었습니다. 현재 위치, 비행고도, 기상 상태 등. 하지만 교신 말미에 관제탑에서 물었습니다. 현재 상황 이상 없나? 그러자 조종사는 아주 담담하고 차분한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이상 무. 이 상공은 우리가 지킵니다. 그 짧은 한마디가 제 가슴에 거대한 파문으로 다가왔습니다. 그 목소리에는 어떤 과장이나 허세도 없었습니다. 오직 자신의 임무에 대한 무한한 책임감과 조국 영공에 대한 굳건한 수호 의지만이 담겨 있었죠. 순간 목이 메어왔습니다. 저는 그 조종사의 얼굴도 이름도 알지 못합니다. 하지만 그의 목소리를 통해 저는 이름 없는 수많은 영웅들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자신의 모든 것을 걸고 이 땅과 하늘을 지키고 있는 사람들. 그들의 묵묵한 헌신이 있었기에 지금의 평화가 유지되고 있다는 사실을 새삼 깨달았습니다. 며칠 뒤 저는 헬리콥터를 타고 이어도 상공을 직접 비행할 기회를 얻었습니다. 헬기 창문 너머로 끝없이 펼쳐진 푸른 바다, 그리고 그 한가운데에 점처럼 박혀있는 이어도 해양과학기지가 보였습니다. 기지 꼭대기에는 태극기가 힘차게 펄럭이고 있었죠. 거센 바닷바람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굳건히 제자리를 지키고 있는 그 깃발을 보는 순간 제 가슴 속에서 뜨거운 무언가가 다시 치밀어 올랐습니다. 저는 저도 모르게 오른손을 들어 경례했습니다. 조종사도 부조종사도 그 누구도 보지 못했지만 그것은 제가 이 땅과 하늘을 지키는 모든 이들에게 보내는 진심 어린 경의의 표시였습니다. 공중에서 내려다본 태극기는 그저 단순한 깃발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수많은 이들의 피와 땀, 그리고 희생으로 지켜낸 자존심의 상징이었습니다. 중국의 위협의 한치의 물러섬도 없이 당당히 맞서고 있는 한국인들의 불굴의 의지였습니다. 헬기는 기지 상공을 한 바퀴 선회한 뒤 다시 평택으로 기수를 돌렸습니다. 멀어져가는 태극기를 바라보며 저는 조용히 맹세했습니다. 나 역시 그들처럼 이 하늘과 바다를 지키는 방패의 일부가 되겠다고 말입니다. 제 심장은 어느새 오키나와를 떠나올 때와는 전혀 다른 뜨거운 사명감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이어도를 둘러싼 긴장이 상공에서만 존재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진짜 전쟁은 오히려 가장 낮은 곳, 바로 바다 위에서 벌어지고 있었죠. 서해의 배타적 경제수역, 즉 이이지는 매일같이 조용한 전쟁을 치르는 중이었습니다. 그 전쟁의 가해자는 다름 아닌 수백 척의 중국 어선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마치 검은 역병처럼 바다를 뒤덮으며 대한민국의 해양 주권을 유린하고 있었습니다. 단순히 물고기를 잡는 수준이 아니었어요. 그들의 조업 방식은 약탈에 가까웠습니다. 그물코가 촘촘하다 못해 거의 막혀있는 싹쓸이 어망을 사용해 어린 물고기와 치어까지 모조리 훑어갔습니다. 바다의 씨를 말리는 행위였죠. 이로 인해 서해의 어족 자원은 고갈 직전에 이르렀고 한국 어민들의 삶은 벼랑 끝으로 내몰리고 있었습니다. 상황은 이것뿐만이 아니었습니다. 더 큰 문제는 그들의 폭력성이었습니다. 불법 조업을 단속하는 한국 해경을 향한 그들의 저항은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저는 해경 본부에서 제공한 단속 당시의 CCTV 영상을 보고 충격에 빠졌습니다. 영상 속에서 중국 선원들은 쇠파이프와 손도끼, 심지어는 칼까지 휘두르며 해경 대원들에게 달려들었습니다. 그들의 눈에는 일말의 두려움이나 죄책감도 찾아볼 수 없었죠. 오직 광기 어린 폭력성만이 번뜩일 뿐이었습니다.
한 영상에서는 여러 척의 중국 어선이 조직적으로 움직이며 해경의 고속단정을 들이받아 침몰시키려는 장면까지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그들은 더 이상 어부가 아니었습니다. 해적, 아니 그보다 더 잔인하고 무자비한 약탈자들이었습니다. 영상을 함께 보던 한 해경 간부가 씁쓸한 표정으로 입을 열었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깊은 피로와 분노가 뒤섞여 있었죠. 매일이 이런 식입니다. 우리는 단순히 불법 조업을 단속하는 게 아니에요. 목숨을 걸고 싸우는 겁니다. 저들은 어선으로 위장한 군인이나 다름없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배를 지키는 게 아니라 나라를 지키는 이유죠. 그의 말이 끝나자 회의실에는 무거운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비수처럼 가슴에 와서 박혔습니다. 그렇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해상 시위나 분쟁이 아니었습니다. 명백한 해전이었습니다. 다만 포성이나 총성이 울리지 않을 뿐 훨씬 더 교활하고 비열한 방식으로 진행되는 조용한 전쟁이었죠. 중국은 이 어선들을 해상 민병으로 활용하고 있었습니다. 정규군을 동원하지 않으면서도 상대방에게 실질적인 타격을 주고 분쟁 지역에 대한 실효적 지배를 강화하려는 비대칭 전략. 회색지대 전술이라고 불리는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저는 깨달았습니다. 평택 기지에서의 브리핑, 이어도 상공의 긴장, 그리고 지금 눈앞에서 벌어지고 있는 서해의 비극. 이 모든 것들이 결국 하나의 거대한 그림을 완성하는 조각들이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중국은 육해공 모든 영역에서 상상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동원해 자신들의 야욕을 드러내고 있었습니다. 잭슨 리, 저는 이 조용한 전쟁의 한복판에 서 있었습니다. 이제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었죠. 제 주먹에 절로 힘이 들어갔습니다. 눈앞에 적은 물고기를 탐하는 어부가 아니었습니다. 한 나라의 주권과 국민의 생명을 위협하는 명백한 침략자였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침략에 맞서 싸워야 할 군인이었습니다. 중국의 도발은 비단 불법 어선 문제에만 그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더욱 교묘하고 집요한 방식으로 이어도 해역을 위협하고 있었죠. 어느 날 저는 미 해군 정보부로부터 건네받은 최신 정찰 위성 사진을 보고 할 말을 잃었습니다. 이어도 해양과학기지 인근 해상에 이전에는 존재하지 않았던 거대한 강철 구조물들이 들어서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수는 무려 12기에 달했습니다. 형태는 제각각이었지만 하나같이 바다 밑바닥에 단단히 고정된 채 수면 위로 위협적인 모습을 드러내고 있었죠. 마치 바다 곳곳에 박아놓은 거대한 강철 대모처럼 보였습니다. 중국 측에 이 구조물들의 정체에 대해 문의하자 황당한 답변이 돌아왔습니다. 그것들은 단순한 양식장 시설입니다. 양식장이라니 터무니없는 변명이었습니다. 위성 사진을 정밀 분석한 결과 그 구조물들은 어류를 양식하기 위한 설비와는 거리가 멀었습니다. 오히려 선박이 정박할 수 있는 저반 시설과 헬리콥터가 이착륙할 수 있는 헬리패드, 그리고 고성능 레이더와 통신 장비를 설치할 수 있는 공간까지 갖추고 있었죠. 이것은 명백한 군사적 목적을 가진 전초기지였습니다. 그들의 주장은 남중국해에서 인공섬을 건설하며 벌였던 행태와 정확히 일치했습니다. 산호초를 파괴해 인공섬을 만들고는 태풍을 피하기 위한 어민들의 대피소라고 주장하다가 결국에는 활주로와 미사일 기지를 건설했던 그들의 패턴 말입니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올해 2월에 촬영된 영상 자료였습니다. 한국의 해양조사선이 이 의문의 구조물에 접근하자 어디선가 나타난 중국의 고속보트들이 조사선을 둘러싸고 위협적으로 기동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의 손에는 칼과 쇠파이프 같은 흉기들이 들려 있었죠. 조사선이 더 이상 접근하지 못하도록 위협을 가하는 모습은 마치 자국의 영해를 침범한 적선을 대하는 듯 했습니다. 이 영상은 미 해군 정보 분석팀에게 즉각 전달되었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 분석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것은 남중국해에서 관찰된 것과 정확히 똑같은 패턴입니다. 처음에는 소규모 구조물을 설치해 실효적 지배를 주장하고 점차 그 규모를 키워 군사 기지화하는 전략.
그들은 이어도 해역을 제2의 남중국해로 만들려 하고 있습니다. 분석관의 단호한 목소리를 듣는 순간 제 머릿속에는 오키나와에서 들었던 데몬 헌터스의 노래 가사가 섬광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거짓된 등대는 침묵 속에서 날 삼킨다. 그렇습니다. 양식장이라고 주장하는 저 강철 구조물들은 바로 거짓된 등대였습니다. 평화라는 이름으로 위장한 채 조용히 우리의 안보를 삼키려는 중국의 야욕 그 자체였죠. 그들은 총성 없는 포격을 가하고 있었습니다. 구조물 하나를 세울 때마다 한 뼘씩 우리의 바다를 점령하고 있었습니다. 침묵 속에서 진행되는 이 조용한 침공은 어쩌면 수백 발의 미사일보다 더 위협적이고 무서운 것일지도 모릅니다. 저는 이 보이지 않는 폭격에 맞서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저 강철 구조물들이 더 이상 늘어나도록 좌시해서는 안 됐습니다. 이 바다의 침묵이 거짓된 평화에 잠식당하도록 내버려 둘 수는 없었습니다. 제 안의 결심은 더욱 단단해졌습니다. 이어도 해양과학기지 내부는 생각보다 훨씬 더 넓고 복잡했습니다. 최첨단 관측 장비와 통신 시설이 가득한 복도를 지나던 중 제 발걸음을 멈추게 한 곳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기지 한쪽 벽면을 가득 채운 추모 공간이었습니다. 차가운 금속 벽에는 4명의 이름이 나란히 새겨져 있었습니다. 그들은 모두 한국해양경찰 소속으로 이곳 이어도 근해에서 구조활동을 펼치다 실종되어 끝내 돌아오지 못한 순직자들이었습니다. 이름 아래에는 그들의 소속과 계급, 그리고 실종 당시의 날짜가 간략하게 적혀 있었죠. 그날은 기상이 정말 좋지 않았습니다. 파도 높이만 11m에 달했으니까요. 제 곁에 다가온 기지 관리 책임자가 나지막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는 추모벽을 바라보며 당시를 회상했습니다. 조난 신고를 받은 것은 한밤중이었습니다. 근처를 지나던 어선이 높은 파도에 뒤집혔다는 긴급 구조 요청이었죠. 출동 자체가 불가능에 가까운 상황. 하지만 그들은 망설이지 않았다고 합니다. 지금 가지 않으면 저들을 모두 잃는다. 그 한마디를 남기고 그들은 칠흑 같은 어둠과 집채만한 파도를 뚫고 묵묵히 바다로 나갔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그들의 마지막 모습이었습니다. 그의 설명을 듣는 내내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가슴이 먹먹해져 왔죠. 얼굴도 이름도 몰랐던 그들의 마지막 순간이 눈앞에 그려지는 듯 했습니다. 두려움이 없었을 리 없습니다. 죽음의 공포가 온몸을 짓눌렀을 겁니다. 하지만 그들은 자신들의 안위보다 타인의 생명을 구하는 임무를 선택했습니다. 그것이 군인이나 경찰과 같은 제복을 입은 사람들의 숙명이라는 것을 그들은 온몸으로 증명해 보인 것이었습니다. 저는 벽에 새겨진 이름들을 하나하나 손으로 쓸어보았습니다. 차가운 금속의 감촉 아래 그들의 뜨거웠을 심장이 느껴지는 듯 했습니다. 그들은 단순한 희생자가 아니었습니다. 이 바다를 지키기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바친 영웅들이었습니다. 저는 그들의 이름 앞에서 저도 모르게 무릎을 꿇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짧은 묵념의 시간. 그 어떤 기도나 위로의 말도 떠오르지 않았습니다. 그저 미안하고 또 감사한 마음뿐이었죠. 이곳에 오기 전까지 저는 군인이라는 신분을 그저 하나의 직업으로만 생각했습니다. 정해진 복무 기간만 채우면 벗어 던질 수 있는 옷 정도로 여겼죠. 하지만 이 이름들 앞에서 제 생각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군복의 무게는 생각보다 훨씬 더 무거웠습니다. 그 안에는 국가와 국민의 생명을 지켜야 한다는 신성한 책임과 의무가 담겨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책임감은 때로 자신의 목숨까지도 내놓아야 할 만큼 거대한 것이었습니다. 나도 그들처럼 지키고 싶다. 묵념을 마치고 자리에서 일어서며 저는 나지막이 다짐했습니다. 이것은 더 이상 추상적인 사명감이 아니었습니다. 제 가슴 깊은 곳에서 우러나온 진심 어린 맹세였습니다. 저 차가운 바닷속에 잠든 영혼들처럼 저 역시 제가 지켜야 할 것들을 위해 기꺼이 제 자신을 던질 준비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들의 숭고한 희생이 헛되지 않도록 이 바다의 평화를
반드시 지켜내야만 했습니다. 이어도 기지 한쪽에 새겨진 4개의 이름은 제게 군인으로서 나아가야 할 길을 알려주는 영원한 등대가 되어줄 것입니다. 이어도와 서태평양의 긴장이 최고조에 달하던 어느 날, 저는 한미연합정보자산분석회의에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그곳에서 다뤄진 내용은 제게 또 다른 차원의 충격을 안겨주었죠. 중국의 야심은 비단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의 손길은 이미 대서양을 건너 미국의 앞마당이라고 불리는 중남미 지역까지 깊숙이 뻗어 있었습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중국은 막대한 자본을 앞세워 중남미 각국의 주요 항만에 대한 운영권을 확보하고 있었습니다. 멕시코의 베라크루스부터 시작해 파나마, 자메이카, 쿠바 인근까지 그들이 통제하거나 영향력을 행사하는 항만은 무려 31곳에 달했습니다. 스크린에 펼쳐진 지도를 보는 순간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중국이 장악한 항만들은 마치 붉은 점처럼 찍혀 미국의 남쪽 해안을 완벽하게 포위하는 형상이었습니다. 태평양에서는 제2도련선을 통해 동쪽으로 압박해오고 대서양에서는 중남미 항만들을 거점으로 북쪽으로 치고 올라오는 그야말로 거대한 양면 포위 전략이었죠. 미국의 뒷마당까지 뚫렸다는 보고서의 한 구절은 결코 과장이 아니었습니다. 워싱턴의 전략가들이 태평양에만 시선을 고정하고 있는 사이 중국은 조용히 대서양 쪽에서 비수를 꽂을 준비를 하고 있었던 겁니다. 상황의 심각성을 깨달은 미국 정부와 정보기관은 발칵 뒤집혔습니다. 특히 세계 최대 자산운용사인 블랙록 같은 거대 자본까지 동원되어 중국에 넘어간 항만들의 운영권을 다시 회수하기 위한 비밀작전에 착수했다는 내용도 보고서에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경제 논리를 넘어선 국가 안보가 걸린 총력전이었습니다. 보이지 않는 전선은 이미 전 세계로 확대되어 있었고 우리는 그 전쟁의 한복판에 서 있었습니다. 보고서를 읽어 내려가던 제 손에 땀이 찼습니다. 그리고 문득 한 가지 사실을 깨닫고 온몸에 전율이 흘렀습니다. 한국이 지금 버티지 않으면 미국도 뒤에서 무너진다. 그렇습니다. 지금 동아시아의 작은 반도 국가, 대한민국이 왜 그토록 중요한 지정학적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지 비로소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한국은 중국의 태평양 진출을 막는 제1방파제이자 미국의 글로벌 전략을 지탱하는 핵심 쐐기였습니다. 만약 한국이 무너진다면 중국은 아무런 제약 없이 태평양으로 진출할 것이고 대서양의 위협과 동시에 마주하게 된 미국은 최악의 상황에 직면하게 될 것입니다. 스미스 대령이 브리핑에서 했던 말, 우리가 여기서 막지 않으면 뚫리는 건 괌이 아니라 LA야라는 말의 진짜 의미를 이제야 알 것 같았습니다. 제가 서 있는 이곳 평택, 그리고 저 멀리 망망대해에 떠있는 이어도. 이곳은 단순한 주둔지가 아니었습니다. 미국의 명운이, 아니 어쩌면 세계의 운명이 걸린 가장 중요한 전략적 요충지였습니다. 제 어깨를 짓누르는 책임감의 무게가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제 심장은 뜨겁게 타올랐습니다. 저는 이제 더 이상 수동적으로 명령을 기다리는 병사가 아니었습니다. 이 거대한 전쟁의 흐름을 꿰뚫어보고 제 역할의 중요성을 명확히 인지한 전략적 행위자였습니다. 대서양 반대편에서 벌어지고 있는 또 다른 전쟁은 역설적으로 제가 이곳에 있어야만 하는 이유를 더욱 분명하게 만들어주었습니다. 중국의 위협은 항공모함이나 전투기 같은 거대한 재래식 무기에만 국한되지 않았습니다. 진짜 무서운 것은 우리의 일상 속에 깊숙이 파고들어 평범함이라는 가면 뒤에 그 비수를 숨기고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어느 날 브리핑에서 저는 클럽 K라는 이름의 무기 체계에 대한 시뮬레이션 영상을 보게 되었습니다. 화면에는 평화로운 바다 위를 항해하는 수많은 화물선들의 모습이 비쳤습니다. 전 세계의 항구를 오가며 우리에게 필요한 물건들을 실어 나르는 지극히 평범한 컨테이너선들이었죠. 그런데 바로 그 순간 영상 속에 한 화물선 갑판에 실려있던 컨테이너의 덮개가 열리더니
그 안에서 시뻘건 화염을 뿜으며 미사일이 솟구쳐 올랐습니다. 그 장면을 보는 순간 브리핑에 참석한 모든 장교들은 숨을 죽였습니다. 저 역시 제 눈을 의심했죠. 군용 수송선이 아닌 평범한 민간 화물선에서 발사된 미사일. 그것은 기존의 모든 군사 상식을 뒤엎는 충격적인 광경이었습니다. 이 무기 체계의 가장 무서운 점은 탐지 불가와 대응 불가에 있었습니다. 전 세계 바다 위에는 수십만 개의 컨테이너가 떠다닙니다. 그중 어떤 컨테이너에 미사일이 숨겨져 있는지 식별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항구에 정박해 있는 동안에는 그저 평범한 화물 컨테이너로 위장하고 있다가 유사시에는 언제 어디서든 치명적인 공격을 가할 수 있는 비대칭 전력. 심지어 이 무기는 이미 우크라이나 전쟁에서도 사용된 사례가 있다는 분석관의 설명이 이어졌습니다. 전쟁은 더 이상 총으로 시작되지 않는다. 영상을 보던 스미스 대령이 나지막이 은졸였습니다. 그의 말에 모두가 고개를 끄덕였죠. 그렇습니다. 현대전의 양상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군인과 민간인의 경계는 희미해졌고 우리의 평화로운 일상 자체가 무기화될 수 있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아침에 마시는 커피를 실어 온 화물선이 밤사이 우리 도시를 향해 미사일을 발사할 수도 있는 끔찍한 현실. 저는 온몸에 소름이 돋는 것을 느꼈습니다. 중국이 만약 이 컨테이너 미사일 시스템을 대량으로 운용한다면 미국 본토의 항구들, 나아가 전 세계의 주요 해상 교통로는 속수무책으로 위협에 노출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때 분석관이 스크린에 이어도 해양과학기지의 모습을 띄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했죠. 바로 이 때문에 이어도가 중요합니다. 그의 설명은 이랬습니다. 이어도 기지에 설치된 고성능 레이더와 감시 장비는 동중국해를 지나는 모든 선박의 움직임을 24시간 감시할 수 있습니다. 만약 의심스러운 선박이 포착되면 즉각적으로 그 정보를 아군 함대와 공유하여 사전에 위협을 차단할 수 있다는 것이었죠. 이어도는 단순히 영토 분쟁의 상징이 아니었습니다. 컨테이너 미사일과 같은 신종 비대칭 위협을 가장 효과적으로 조기에 탐지하고 대응할 수 있는 최전방의 감시 초소였습니다. 저는 다시 한번 이어도의 전략적 가치를 깨달았습니다. 그곳은 보이지 않는 위협으로부터 우리의 일상을 지키는 가장 중요한 방패였습니다. 파도 위 외롭게 서 있는 저 철골 구조물이 없었다면 우리는 언제 어디서 날아올지 모르는 일상 속의 비수에 무방비로 노출되었을지도 모릅니다. 브리핑을 마치고 나오는 길, 창밖으로 보이던 평택항의 수많은 컨테이너들이 이전과는 전혀 다르게 보였습니다. 저것들 중 일부는 언제든 치명적인 무기로 돌변할 수 있다는 생각에 등골이 오싹해졌습니다. 전쟁은 이미 우리의 삶 가장 가까운 곳까지 다가와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전쟁의 최전선에서 보이지 않는 위협과 싸워야만 했습니다. 최근 들어 주한미군 내부에서는 전략적 유연성이라는 말이 자주 오르내렸습니다. 표면적인 의미는 간단했습니다. 주한미군의 임무를 기존의 대북 억제에만 한정하지 않고 급변하는 동아시아, 정세에 맞춰 중국 견제 등 더 광범위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유연하게 대처한다는 것이었죠. 하지만 이 말을 둘러싼 해석은 미묘하게 엇갈렸습니다. 워싱턴의 정치인들과 국방부 고위 관료들은 이것이 한미동맹을 더욱 강화하고 영내 안정에 기여하는 긍정적인 변화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일선 부대의 장교들과 사병들 사이에서는 다른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전략적 유연성? 웃기는 소리지. 결국 우리더러 중국이랑 직접 싸우라는 거 아냐. 동맹 강화가 아니라 책임 전가지. 자기들은 뒤로 빠지고 우리를 총알바지로 내세우려는 속셈이라고. 냉소적인 반응이 대부분이었습니다. 특히 일부 장교들은 주한미군의 역할 확대가 자칫 미중 간의 전면전으로 비화될 수 있는 위험한 발상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분위기는 한국 사회 내부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언론에서는 연일 전략적 유연성에 진짜 의미를 두고
갑론을박이 벌어졌습니다. 미국의 대중국 견제 전략에 한국이 졸지에 휘말리게 되었다는 비판과 함께 이제는 더 이상 미국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 국가를 지켜야 한다는 자주 국방에 대한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었습니다. 이런 혼란스러운 상황 속에서 저는 의식적으로 중립을 지키려 노력했습니다. 동료 장교들의 논쟁에 끼어들지도 섣불리 제 의견을 피력하지도 않았죠. 저는 그저 묵묵히 제게 주어진 임무를 수행할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속은 그 누구보다 복잡했습니다. 저는 이미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모든 변화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리고 우리가 어디를 향해 가고 있는지를 말입니다. 중국의 노골적인 팽창 야욕과 그에 맞서는 미국의 절박함. 그 거대한 두 힘이 충돌하는 최전선에 바로 우리가 서 있었습니다. 어느 날 밤, 저는 동료 장교들과 작은 언쟁을 벌였습니다. 그는 전략적 유연성이라는 명분 아래 우리가 대만 해협이나 남중국해 분쟁에 직접 개입하게 될 수도 있다며 그것은 우리가 이곳에 온 이유가 아니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그의 말에도 일리는 있었습니다. 우리 대부분은 북한의 위협으로부터 한국을 방어하기 위해 이곳에 왔으니까요. 하지만 저는 그의 의견에 동의할 수 없었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중국을 막지 못하면 다음은 없어. 북한은 그저 핑계일 뿐이야. 진짜 위협은 따로 있다고. 제 말에 그는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 역시 현실을 부정하고 싶었을 뿐 진실이 무엇인지는 알고 있었을 겁니다. 그날 이후 저는 더 이상 제 속마음을 숨기지 않았습니다. 혼란과 갈등 속에서도 제 결심은 더욱 확고해졌죠. 나는 남는다. 다른 이들이 전역을 고민하고 본토로의 순환 배치를 희망할 때 저는 오히려 이곳에 남아야 할 이유를 발견했습니다. 이것은 누군가에게 떠밀려 맡게 된 책임이 아니었습니다. 수많은 정보와 경험을 통해 제가 스스로 내린 결론이자 군인으로서의 양심에 따른 선택이었습니다. 전략적 유연성이라는 말의 진짜 뜻은 결국 도망칠 곳은 없다는 냉혹한 현실의 다른 이름일 뿐이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현실을 기꺼이 마주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제 싸움은 이제부터가 진짜 시작이었습니다. 어느 날 아침, 저는 한국 해군 작전사령부에서 열리는 긴급 합동작전 회의에 참석하라는 명령을 받았습니다. 평소와는 다른 매우 이례적인 지시였죠. 회의실에 들어서자 삼엄한 경계와 함께 팽팽한 긴장감이 공간을 가득 메우고 있었습니다. 그곳에는 한국 해군의 최고 지휘관들은 물론 아덴만 해역에서 해적 소탕 임무를 수행하다 긴급 귀국한 청해부대의 핵심 요원들까지 모두 모여 있었습니다. 청해부대는 소말리아 해적 퇴치 작전을 통해 실전 경험이 풍부한 한국 해군의 최정예 부대였습니다. 그런 그들이 왜 갑자기 이곳에 와 있는 것인지 의문이 들었지만 묻지는 못했습니다. 곧이어 거대한 함상 브리핑 스크린이 켜지고 작전 계획이 화면에 나타났습니다. 작전명은 철의 방패. 이어도 인근 해역에서 포착된 중국의 불법 구조물들을 무력화하고 일대의 해상 주도권을 완전히 장악하기 위한 대규모 합동작전이었습니다. 스크린에는 작전에 투입될 함선과 항공기, 그리고 병력의 규모가 상세히 표시되었습니다. 이지스 구축함과 잠수함, 해상 초계기와 F-35, 스텔스 전투기까지 가용할 수 있는 거의 모든 전력이 총동원되는 대규모 작전이었죠. 제 심장이 세차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은 훈련이 아니었습니다. 실제 상황이었습니다. 브리핑이 진행되는 동안 스크린에는 작전에 참여하는 주요 인원들의 명단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한국 해군과 해병대, 공군, 그리고 청해부대 요원들의 이름과 사진이 차례로 나타났죠. 저는 무심코 스크린을 바라보다가 그 명단 속에서 제 이름을 발견하고는 그대로 얼어붙고 말았습니다. 제 이름 옆에는 한미연합작전 특별연락장교라는 직책이 함께 적혀 있었습니다.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연락장교라는 직책은 이전에도 있었지만 이렇게 실전작전의 핵심,
인원 명단에 이름이 오르는 것은 전혀 다른 차원의 문제였습니다. 저는 이 작전의 참관인이나 단순 정보 공유자가 아니었던 겁니다. 작전의 성공과 실패를, 그리고 그 안에 속한 모든 이들의 생사를 함께 책임져야 하는 운명 공동체의 일원으로 지목된 것이었죠.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멍하니 스크린만 바라보고 있을 때였습니다. 브리핑을 주관하던 한국 해군 함장이 제 쪽으로 시선을 돌리며 말했습니다. 그의 눈빛은 강철처럼 단단하고 차가웠지만 목소리에는 묘한 신뢰감이 묻어 있었습니다. 리중이, 당신의 이름이 저기 있는 것은 당신이 더 이상 손님이 아니라는 뜻이야. 당신은 이 작전의 성공을 위한 핵심적인 연결고리이자 우리와 함께 싸우는 전우다. 당신은 이제 이 전선의 일부야.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온몸에 전율이 흐르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통보가 아니었습니다. 한미동맹이 더 이상 서류 위에 존재하는 추상적인 개념이 아니라 피와 운명을 함께 나누는 실질적인 군사 공동체로 거듭났음을 선언하는 역사적인 순간이었습니다. 저는 그들의 일원으로서 이 작전의 성공을 위해 제 모든 것을 바쳐야 했습니다. 회의가 끝나고 숙소로 돌아온 저는 한동안 방 안에서 홀로 서 있었습니다. 창밖으로는 평택항의 야경이 평화롭게 펼쳐져 있었지만 제 마음은 거친 폭풍우가 몰아치는 바다 한가운데에 서 있는 듯했죠. 복잡한 감정이 휘몰아쳤습니다. 두려움, 책임감, 그리고 알 수 없는 자부심까지. 저는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뜨거운 눈물 한 방울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그것은 나약함의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거대한 운명의 소용돌이 속에서 자신이 가야 할 길을 마침내 발견한 한 군인의 뜨거운 다짐이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한국 해군 함장의 목소리와 스크린에서 보았던 제 이름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죠. 당신은 이제 이 전선의 일부다. 그 말은 마치 낙인처럼 제 가슴에 깊이 새겨졌습니다. 새벽녘이 되어서야 겨우 잠이 들었지만 그마저도 얕은 잠이었습니다. 꿈속에서 저는 거친 파도가 몰아치는 바다 위 홀로 남겨진 헬기 안에 있었습니다. 사방은 칠흑 같은 어둠에 잠겨 있었고 무전기에서는 알아들을 수 없는 긴급한 교신만이 계속해서 흘러나왔죠. 식은땀을 흘리며 잠에서 깨어났을 때 창밖은 아직 어슴푸레한 새벽빛에 잠겨 있었습니다.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침대 밑 가장 깊숙한 곳에 넣어두었던 상자를 꺼냈습니다. 상자 안에는 제 개인적인 물건 몇 가지와 함께 오키나와에서부터 가져온 낡은 서류 봉투가 들어있었습니다. 전역 지원서. 한때는 제 모든 희망이자 탈출구였던 그 종이 뭉치를 저는 천천히 꺼내 들었습니다. 종이는 이미 가장자리가 해지고 누렇게 변색되어 있었지만 잭슨 리라는 제 이름만은 선명하게 박혀 있었습니다. 이 서류만 제출하면 저는 이 모든 지긋지긋한 현실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더 이상 목숨을 건 작전에 참여할 필요도, 보이지 않는 위협에 불안해할 필요도 없었죠. 평화로운 고향으로 돌아가 평범한 삶을 살 수 있었습니다. 바로 그 순간 제 휴대폰에서 익숙한 음악이 흘러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아침 알람으로 설정해둔 데몬 헌터스의 크라임슨 호라이즌이었습니다. 오키나와의 그 밤, 저를 이곳으로 이끌었던 바로 그 노래. 강렬한 기타 리프와 심장을 울리는 드럼 비트가 방 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거짓된 평화의 장막을 걷고 진실의 지평선으로 나아가라. 노래 가사가 마치 저를 향해 외치는 것 같았죠. 저는 한 손에 전역 지원서를 든 채 한참 동안 그 자리에 서서 음악을 들었습니다. 제 안에서 두 개의 목소리가 치열하게 싸우고 있었습니다. 도망치고 싶은 나약한 마음과 맞서 싸워야 한다고 외치는 군인으로서의 양심. 음악이 절정으로 치닫는 순간 저는 마침내 결심을 굳혔습니다. 저는 더 이상 도망치지 않을 것입니다. 제가 있어야 할 곳은 바로 이곳, 가장 위험하지만 가장 중요한 이 전선이었습니다. 저는 손에 든 전역 지원서를 천천히, 그리고 아주 정성스럽게 반으로 접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반으로 접었죠.
마치 신성한 의식을 치르는 것처럼 제 동작에는 한치의 망설임도 없었습니다. 그리고는 방 한쪽에 놓여있던 파쇄기로 다가갔습니다. 파쇄기의 입구에 서류를 밀어넣자 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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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딱 하는 날카로운 소음과 함께 종이가 잘려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그 소리는 마치 제 안의 모든 미련과 나약함을 끊어내는 소리처럼 들렸습니다. 제 결심을 닮은 단호하고 냉정한 소리였죠. 잘게 조각난 종이들이 파쇄기 아래로 힘없이 떨어져 내렸습니다. 이제 더 이상 돌아갈 길은 없었습니다. 저는 제 손으로 직접 과거로 향하는 다리를 불태워버린 것입니다. 창밖으로 새벽의 여명이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저는 창가에 서서 떠오르는 태양을 바라보며 스스로에게 나지막이 말했습니다. 너는 여기 남아야 해, 잭슨. 그것은 제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그리고 가장 외로운 결심이었습니다. 이제 저는 온전히 이 바다의 일부가 되었습니다. 전역 지원서를 파쇄하고 난 며칠 뒤 기지 전체에 또다시 비상이 걸렸습니다. 최신 첩보에 따르면 중국군이 대만 해협 인근에서 대규모 상륙 훈련을 시작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이전에도 여러 차례 있었던 훈련이었지만 이번에는 그 양상이 전혀 달랐습니다. 그들은 실제 전쟁 상황을 방불케 할 정도로 훈련 강도를 높였고 심지어 공포탄이 아닌 실탄을 사용하고 있다는 첩보까지 입수되었습니다. 대만 침공이 더 이상 가상의 시나리오가 아닌 눈앞의 현실로 다가오고 있음을 알리는 위험 신호였죠. 긴급 소집된 작전 브리핑에서 저는 대만과 한반도를 잇는 전략, 항로의 중요성에 대해 다시 한번 각인하게 되었습니다. 대만 해협은 대한민국으로 들어오는 유조선과 무역선 대부분이 통과하는 핵심적인 해상 교통로였습니다. 만약 중국이 대만을 침공하고 이 해협을 봉쇄한다면 한국의 경제는 하루아침에 마비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전략 항로의 한가운데 바로 이어도가 위치하고 있었죠. 이어도는 대만 해협에서 유사 상황이 발생했을 때 한미연합군이 즉각적으로 개입하고 대응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전초기지였습니다. 현재 미 해군 항모 전단은 괌과 하와이 인근 해상에서 대기 중입니다. 현장에서 가장 먼저 대응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이곳에 있는 한국군과 주한미군뿐입니다. 작전 참모의 목소리에는 비장함이 감돌았습니다. 스크린에는 대만 해협이 실시간 위성 영상이 계속해서 업데이트되었습니다. 수십 척의 중국군 상륙함이 해안을 향해 돌진하고 있었고 해안포는 쉴 새 없이 불을 뿜었습니다. 그 끔찍한 광경을 실시간으로 지켜보면서 저는 온몸에 소름이 돋는 것을 느꼈습니다. 저 바다 건너편에서는 지금 이 순간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죽음의 공포와 싸우고 있었습니다. 제가 있는 이곳 평택은 평온했지만 불과 몇백 킬로미터 떨어진 곳에서는 전쟁의 불길이 활활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브리핑이 끝나고 숙소로 돌아오는 길, 저는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이어도. 그곳은 더 이상 단순한 바위섬이나 과학기지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누군가의 목숨이었습니다. 대만 사람들의 목숨이자 나아가 자유와 평화를 지키려는 모든 이들의 목숨이 걸린 마지막 보루였습니다. 만약 우리가 여기서 무너진다면 중국의 다음 목표는 분명 한반도가 될 것입니다. 그들은 대만을 발판 삼아 서태평양 전체를 자신의 손아귀에 넣으려 할 것이고 그 과정에서 한반도는 가장 먼저 희생양이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저는 그날 밤 평택기지에서 가장 높은 통신탑 위로 올라갔습니다. 차가운 밤바람이 제 뺨을 스쳤습니다. 저 멀리 남쪽 하늘, 대만이 있을 방향을 바라보았습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지만 저는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곳에서 벌어지고 있는 치열한 사투와 절박한 외침을 말입니다. 이어도는 그냥 바위가 아니다. 누군가의 목숨이다. 제 입에서 나지막한 혼잣말이 터져 나왔습니다. 그렇습니다. 저는 이제 이 사실을 뼈저리게 깨달았습니다. 제가 지켜야 할 것은 단순한 영토나 군사시설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인간의 존엄성이며 자유를 향한 의지였습니다.
대만을 둘러싸고 타오르기 시작한 저 거대한 불길이 결코 이곳까지 번지게 해서는 안 됐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라면 저는 제 모든 것을 걸고 싸울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저 차가운 바다 위의 외로운 섬, 이어도는 이제 제 운명의 일부가 되었습니다. 대만 해협의 위기가 최고조에 달했을 무렵 설상가상으로 또 다른 위협이 북쪽에서부터 불어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동안 잠잠했던 북한군이 심상치 않은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는 첩보가 연이어 입수된 것입니다. 러시아와의 군사 협력을 강화한 북한이 우크라이나 전선에 자국의 병력을 파병했다는 보도가 사실로 확인되었습니다. 그들은 우크라이나 전쟁에 개입하는 대가로 러시아로부터 최첨단 무기 기술과 군사 장비를 대거 지원받고 있었습니다. 이로 인해 북한의 대남 군사 전력은 불과 몇 달 사이에 급속도로 현대화되고 있었죠. 한국 정부는 이러한 북한의 움직임에 대해 공식적으로는 조용한 대응 기조를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불필요한 긴장을 유발하지 않고 상황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겠다는 의도였죠. 하지만 물밑에서는 그 어느 때보다 치열한 정보전과 외교전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국민들의 불안감은 날이 갈수록 커져만 갔습니다. 남쪽에서는 중국이, 북쪽에서는 북한이 동시에 숨통을 조여오는 최악의 안보 위기. 그야말로 사면초가의 상황이었습니다. 젠장, 적이 너무 많잖아. 기지 식당에서 뉴스를 보던 한 동료 병사가 나지막이 욕설을 내뱉었습니다. 그의 말에 누구도 반박하지 못했습니다. 모두가 같은 심정이었죠. 남쪽의 중국 함대와 북쪽의 북한군. 우리는 두 개의 거대한 위협에 동시에 맞서 싸워야 했습니다. 압도적인 수적 열세, 그리고 언제 어디서 터질지 모르는 일촉즉발의 위기 상황. 저 역시 잠시나마 절망감에 무릎을 꿇을 뻔했습니다. 과연 우리가 이길 수 있을까? 이 끔찍한 상황을 버텨낼 수 있을까? 끝이 보이지 않는 터널 속에 갇힌 듯한 암담함이 제 온몸을 짓눌렀습니다. 바로 그 순간 제 머릿속에 한 장면이 떠올랐습니다. 이어도 해양과학기지, 그 차가운 금속 벽에 새겨져 있던 4명의 이름.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11m가 넘는 집채만한 파도를 향해 묵묵히 나아갔던 그들의 마지막 모습. 그들은 지금의 저보다 훨씬 더 절망적인 상황에 놓여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목숨보다 더 소중한 가치를 지키기 위해 기꺼이 자신을 희생했습니다. 그들을 생각하니 부끄러움에 얼굴이 화끈거렸습니다. 저는 아직 싸워보지도 않고 질의 겁을 먹고 있었던 겁니다. 적이 아무리 많아도 우리가 지켜야 할 것은 변하지 않아. 저는 주먹을 불끈 쥐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상황이 어려워졌다고 해서 우리가 지켜야 할 가치까지 변하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이럴 때일수록 더 굳건하게 버텨내야만 합니다.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식당을 나섰습니다. 제 발걸음은 더 이상 무겁지 않았습니다. 북쪽에서 불어오는 차가운 북극풍은 여전히 매서웠지만 제 마음속에는 그보다 더 뜨거운 불꽃이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이어도에 잠든 영혼들이 제게 용기를 주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숭고한 희생을 기억하는 한 저는 결코 무너지지 않을 것입니다. 적이 아무리 많아도 저는 이 자리를 떠나지 않을 것입니다. 이 땅과 바다 그리고 이곳의 사람들을 지키기 위해 저는 마지막까지 싸울 것입니다. 며칠 뒤 저는 정기 보급품 수송 임무를 위해 다시 한번 정찰 헬기에 몸을 싣고 이어도로 향했습니다. 지상에서의 긴박했던 상황과는 달리 상공의 풍경은 믿을 수 없을 만큼 평화로웠습니다. 끝없이 펼쳐진 수평선, 뭉게구름 사이로 쏟아지는 햇살. 마치 다른 세상에 온 듯한 착각마저 들었죠. 얼마 지나지 않아 시야에 익숙한 형체가 들어왔습니다. 망망대해 위에 홀로 우뚝 솟은 철골 구조물, 이어도 해양과학기지였습니다. 헬기가 기지 상공을 천천히 회전하며 하강하기 시작했습니다. 창밖으로 기지의 모습이 점점 더 가까워졌습니다. 복잡하게 얽힌 강철 구조물과 그 위에서 반짝이는 태양광 패널,
각종 관측 장비들이 한눈에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의 가장 높은 곳에서 태극기가 힘차게 펄럭이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는 순간 또다시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저 작은 깃발 하나가 이 거친 바다 한가운데서 얼마나 외롭고 치열하게 버티고 있었을까요? 사방에서 몰아치는 비바람과 파도, 보이지 않는 위협 속에서도 결코 꺾이지 않고 자신의 자리를 지켜온 저 깃발. 그 모습이 마치 위태로운 조국의 운명과도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저도 모르게 오른손을 들어 창밖의 태극기를 향해 경례했습니다. 군인으로서의 의무감이나 형식적인 예의가 아니었습니다. 제 가슴 깊은 곳에서부터 우러나온 진심 어린 존경의 표시였죠. 그때 옆자리에 앉아있던 동료 부조종사가 제 어깨를 툭 치며 말했습니다. 그는 저와 같은 미군이었지만 한국에서 오래 근무한 베테랑이었습니다. 이봐, 잭슨. 저건 그냥 누구나의 깃발이 아니야. 우리의 깃발이지. 그의 말에 저는 잠시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우리의 깃발이라니. 저것은 대한민국의 국기, 태극기가 아닌가. 제 표정을 읽었는지 그가 빙긋이 웃으며 말을 이었습니다. 저 깃발이 지금 저기서 펄럭일 수 있는 건 수많은 한국인들의 희생과 더불어 바로 자네와 나 같은 주한미군이 이곳에서 함께 피 흘리며 지켜왔기 때문이야. 저 깃발 안에는 우리의 땀과 노력도 함께 스며들어 있는 거라고. 그러니 저건 단순한 태극기가 아니라 한미동맹 그 자체를 상징하는 바로 우리의 깃발인 셈이지. 그의 말을 듣는 순간 저는 마치 망치로 머리를 한 대 맞은 듯한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렇구나. 저는 그동안 태극기를 그저 타국의 국기로만 여겨왔습니다. 하지만 그의 말처럼 저 깃발은 지난 수십 년간의 한미동맹의 역사를 고스란히 담고 있는 상징물이었습니다. 이 땅의 자유와 평화를 위해 함께 싸워온 수많은 선배 전우들의 피와 땀이 저 깃발 안에 녹아들어 있었습니다. 저는 더 이상 이방인이 아니었습니다. 저 깃발을 함께 지켜야 할 책임과 의무를 가진 이 땅의 일원이었습니다.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헬기는 이내 기지 헬리패드에 안전하게 착륙했습니다. 저는 헬기에서 내리자마자 다시 한번 기지 꼭대기에서 펄럭이는 태극기를 올려다보았습니다. 이제 저 깃발은 제게 전혀 다른 의미로 다가왔습니다. 그것은 제가 목숨을 걸고서라도 지켜내야 할 또 하나의 조국이었습니다. 이어도 해양과학기지에서의 임무는 며칠간 계속되었습니다. 보급품을 하역하고 낡은 장비를 교체하고 시스템을 점검하는 일의 연속이었죠. 그 과정에서 저는 기지에 상주하며 일하는 민간인 기술자들과 자연스럽게 어울릴 기회를 갖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군인이 아니었습니다. 손에는 총 대신 정밀한 계측 장비와 공구가 들려 있었죠. 하지만 저는 그들이야말로 이 기지를 지키는 또 다른 형태의 병사들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들은 매일 정해진 시간에 기압과 수온, 해류의 속도와 염분 농도 같은 시시콜콜해 보이는 데이터들을 수집하고 분석했습니다. 언뜻 보기에는 지루하고 반복적인 작업처럼 보였지만 저는 곧 깨달았습니다. 그들이 수집하는 그 작은 데이터 하나하나가 모여 국가 안보라는 거대한 퍼즐을 완성하는 가장 중요한 조각이 된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예를 들어 미세한 수온의 변화는 잠수함의 이동 경로를 예측하는 결정적인 단서가 될 수 있었습니다. 해류의 미묘한 흐름 변화를 분석하면 중국이 설치한 불법 구조물의 추가 건설 동향이나 새로운 위협을 사전에 감지할 수도 있었죠. 우리가 다루는 이 장비들은 어지간한 무기보다 훨씬 더 정확하고 강력한 도구입니다. 어느 날 밤 휴게실에서 함께 커피를 마시던 한 중년의 기술자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는 이곳 이어도 기지 건설 초기부터 참여한 베테랑이었습니다. 그의 손은 거친 바닷일로 마디가 굵어져 있었지만 눈빛만은 소년처럼 맑고 총명하게 빛나고 있었죠. 전쟁은 총과 칼로만 하는 게 아니더군요. 진짜 싸움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 바로 이 숫자들과의 싸움에서 시작됩니다. 우리가 여기서 정확한 데이터를 보내주지 않으면
저 아래 바닷속이나 저 위 하늘에서 작전하는 군인들이 눈을 가리고 싸우는 것과 마찬가지니까요. 그의 말을 들으며 저는 다시 한번 제 자신이 부끄러워졌습니다. 저는 그동안 전쟁을 너무 단순하게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적을 향해 총을 쏘고 미사일을 발사하는 것만이 전투의 전부라고 여겼죠. 하지만 진짜 전쟁은 훨씬 더 넓고 깊은 차원에서 다양한 모습으로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곳 철 위의 사람들은 그 보이지 않는 전쟁의 최전선에서 가장 중요한 임무를 수행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총성 없는 전장에서 데이터라는 총알로 조국의 바다를 지키고 있었던 겁니다. 저는 그들과 함께 커피를 마시고 농담을 주고받고 그들의 고충을 들으며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그들은 결코 자신들의 일을 과시하거나 영웅시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묵묵히 자신의 자리에서 책임과 의무를 다할 뿐이었죠. 그 겸손하고 굳건한 모습에서 저는 오히려 더 큰 감동과 존경심을 느꼈습니다. 나는 전쟁을 막는 전쟁에 참여하고 있다. 기지를 떠나기 전날 밤, 저는 난간에 기대어 밤바다를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제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은 누군가를 죽이고 파괴하는 전쟁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그 반대였습니다. 분쟁을 사전에 예방하고 갈등을 억제하며 평화를 지키기 위한 전쟁. 그것이 바로 이곳 이어도에 존재하는 진짜 이유였습니다. 철위의 사람들과 함께 보낸 며칠은 제게 군인으로서의 새로운 사명과 자부심을 일깨워 주었습니다. 저는 이제 더 이상 망설이지 않을 것입니다. 이 보이지 않는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 제게 주어진 모든 역할을 다할 것입니다. 이어도에서의 마지막 날이 밝았습니다. 떠나기 전 저는 홀로 기지 가장 높은 곳에 있는 전망대로 올라갔습니다. 발밑으로는 아찔한 철골 구조물이 얽혀 있었고 사방으로는 끝없는 수평선만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낡은 군화로 차가운 철골을 밟을 때마다 쿵, 쿵 하는 둔탁한 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그 소리는 마치 지난 몇 달간 제 안에서 요동쳤던 혼란과 번민의 소리처럼 들렸죠. 저는 난간에 기댄 채 제 지나온 시간들을 조용히 돌아보았습니다. 나는 주한미군이었다. 이제는 이 바다의 일부다. 제 입에서 나지막한 독백이 흘러나왔습니다. 그렇습니다. 오키나와에서 파병 명령을 받았을 때만 해도 저는 그저 명령에 따라 움직이는 수동적인 군인이었습니다. 주한미군이라는 이름표는 제게 소속감을 주기보다는 오히려 이방인이라는 느낌을 더 강하게 만들었죠. 하지만 이곳 한국에서 그리고 이 외로운 바다 위에서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다양한 사건들을 겪으면서 저는 변했습니다. 저는 더 이상 외부자가 아니었습니다. 이 땅의 아픔과 이 바다의 분노를 함께 느끼고 그 미래를 함께 걱정하는 우리가 되었습니다. 저는 목에 걸고 있던 군번줄을 조용히 끌어올렸습니다. 두 개의 인식표 중 하나를 조심스럽게 분리해냈죠. 차갑고 단단한 금속 조각 위에는 제 이름과 군번, 혈액형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제 모든 것이 담긴 작은 조각이었습니다. 저는 난간의 철골 구조물, 사람들이 잘 보지 못하는 구석진 틈새를 찾아냈습니다. 그리고는 그 틈 사이로 제 분신과도 같은 인식표를 단단히 밀어 넣었습니다. 마치 제 영혼의 일부를 이곳에 남겨두는 듯한 기분이었습니다. 이것은 제가 이곳에 존재했다는 증표이자 이 바다와 함께하겠다는 영원한 맹세였습니다. 언젠가 시간이 흘러 제가 이곳을 떠나게 되더라도 제 작은 흔적만은 이 자리에 남아 이 바다를 지켜볼 것입니다. 바로 그때 제 머리 위로 웅 하는 소리와 함께 작은 드론 카메라 하나가 떠올랐습니다. 아마도 기지 홍보 영상을 촬영 중인 듯 했습니다. 카메라는 제 모습을 잠시 비추더니 이내 서서히 고도를 높이며 멀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제 모습은 점점 작아졌고 이내 거대한 이어도 해양과학기지의 일부가 되었습니다. 드론이 비추는 화면 속에서 이어도는 마치 거대한 항공모함처럼 위용을 뽐내며 망망대해 위에 우뚝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가장 높은 곳에서는 어제도 오늘도 그랬던 것처럼
태극기가 힘차게 펄럭이고 있었습니다. 그 광경을 바라보며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깃발은 철 위에 꽂힌 게 아니라 의지 위에 꽂혀 있었다. 그렇습니다. 이어도를 지탱하는 것은 단단한 철골 구조물이 아니었습니다. 이 바다를 지키려는 수많은 사람들의 굳건한 의지였습니다. 그 의지가 있었기에 전설 속의 섬은 현실이 되었고, 그 의지가 있었기에 저 깃발은 오늘도 저렇게 당당하게 펄럭일 수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의 의지 또한 그 위에 더해졌습니다. 이름 없는 섬에 보이지 않는 틈새에 제 이름을 숨겨둔 순간 저는 영원히 이 바다의 일부가 되었습니다. 제 싸움은 이제부터가 진짜 시작입니다.